지난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운데요.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달 말 발표될 IMF의 올해 2분기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동산 시장은 거품 논란이 일정도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증시에 낀 거품이 붕괴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부동산에 낀 거품이 브렉시트와 같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붕괴가 된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순 논설위원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브렉시트죠. 네, 오늘 아침에 발음 좀 이상하네요. 국제금융시장이 이제 브렉시트의 여파로 좀 이제 계속해서 좀 그 여파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브렉시트의 단기 충격들, 많은 그 어두운 그 비관론이 있습니다는 단기 충격은 비교적 빨리 회복됐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그리고 브렉시트 문제 터질 때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에 런던계 자금이 좀 빠져서 많이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사실상 그 브렉시트 문제는 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탈퇴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영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자중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좀 이렇게 의견의 그 일치를 보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그 전개 사항은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많이들 모든 변수들은 이제 브렉시트 가지고 인과관계에 따지지 않고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 시각인데요. 아마 오늘 그 국제 그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될 그 변수 중에 하나가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운드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가 브렉시트 여파를 볼 때 한 가지 염두에 둘 사항은 가치가 떨어진 것이 이게 의도적이냐, 네. 아니면 한투기냐, 요 모습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요거는 이제 증시랑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한투기 문제가 제기될 때는 영국의 그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떨어지면 이건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영국의 증시는 오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마크 커니의 유동성 확대를 통한 의도적인 사실 파운드와 약세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브랜드 가치가 브렉시트 얘기할 때 환투기 문제, 파운드의 환투기 문제가 이게 1991년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럽의 그 통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소로스는 한번 그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네. 이번에 파운드화를 사실 그 환투기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자신이 트래핑이지 않아서 매입했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단순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 그 여러 가지 브렉시트의 충격이 심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다시 한번 좀 국제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냥 떨어지면 브렉시트 충격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영국 증시는 올랐다. 마크 커니의 훌륭한 브렉시트 극복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세계 부동산 시장이 2분기에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장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그 강의들 보면요.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강의를 가면요. 다른 문제 얘기하지 말고 부동산 얘기를 하랍니다. 그만큼 관심이 좀 많으시다는 얘기겠죠. 많다는데요. 국내 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재테크 차원에서 세계 부동산 시장도 네. 지금 국내 그 증권사들이 지금 뭐 베트남과 관련된 무슨 그 펀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만큼 세계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것을 반증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상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국내도 그렇고 세계도 이제 요즘 들어서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세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좀 우선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부동산 시장을 읽을 때는 퀘리스 실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 이건 지수입니다.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본 데는 수급 사항과 가격 동안 각 회원국별로 국가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종합적으로 보는 이렇게 그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IMF가 매 분기별로 세계 주택시장, 상업용 부동산도 일부 첨가해서 세계 그 주택시장 동호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세계 부동산 시장을 읽는데 가장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는 그 2분기에 사실 그 부동산 시장, 세계 그 주택 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얘기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발표했던 올해 그 4월 달에 1분기 부동산 시장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지금 자막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세계 59개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세계 5대 59개 부동산 시장은 세계 시가총액의 90%를 점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세계 시장을
이렇게 통과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국가는 2분기가 올해 4월에서 이렇게 6월까지 이 2분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부도엑스트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이쪽에 전부들 이쪽으로 관심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2분기 사실상 이쪽에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는 사실 2분기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그렇게 따지는 여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PI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시청자분께서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로 해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레이셔를 산출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볼 때에는 대부분 다 거품 시그널을 보여주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올해 7월 말에 막상 2분기의 내용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을 IMF 2분기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2분기에 발표될 IMF의 사실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측면이 이런 것을 속성 확인해주고 향후의 거품 발생이라든가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의 각국의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이런 보고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장기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세계 부동산 시장, 뭐 사실상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장학께서는 시청자분을 생각해서 상당히 매 이렇게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사실 2008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이것이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분이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사실 루비니 교수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에 침체 문제가 향후 10년 이내 극복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퍼펙트 시스템이라든가 칵테일 위라든가 해서 비관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거의 다 얘기하는 상태거든요. 그게 요새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있죠. 네. 근데 지금 보면 2분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는 주택시장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보다도. 그래서 서프라임의 직접적 기논인 미국의 주택시장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다 금융위기 이전의 사상 최고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증권사라든가 각종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 대부분 다 지금은 돈 가지고 세계 부동산 시장 샀다는 얘기가 나오죠? 많이 나오죠. 주식 샀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렇게 부동산 시장 사서 이 투자자분들한테 또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기 문제를 반영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일수록 예를 들어서 북동부 같은 경우는 뉴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쪽에 서부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국내 증권사에서 글로벌 경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이러한 기관일수록 그런 것을 미리 사서 거기에서 임대료라든가 뭔가 이런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리치 상품이라든가 뭔가 해서 굉장히 국내 투자자한테 국내 금융시장의 재테크의 포 상태를 이렇게 전 세계로 넓히는 이런 데 일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세를 보이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바로 국내 증권사들이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세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개별 국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발생국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질문이 이제 또 가지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까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지금 금융위기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통화정책이 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재정정책보다는.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보면 각국 중앙은행 이렇게 통화정책이 비교적 잘 먹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통화정책에서 보면 크게 보면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린스펀 독트린은 전임 FRB 의장인 사실 앨런 그린스펀이
실물 경제만 생각해서 통화 정책을 강구하는 쓸 걸 보통 그 그린스펀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금리기를 맡았던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제넬런은 부의장을 맡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보면 사실 지금에서 보면 경제 시스템이 멀어진 상태에서는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에서 부의 효과, 웰스 펙트를 누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려, 주가 올려, 그러면 자산소득이 올라가거든요. 자산소득은 임금소득에서 Y분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불로성격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웰스 펙트에 보면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통화정책에서 공식적으로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에서 이 주식과 부동산을 감안한 자산시장까지 감안한 통화정책에서 이걸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강구할 때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같이 감안하는 이런 그 모습을 그린스펀 독트린 대비해서 버냉키 독트린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도 제니 옐런이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웰스펙트의 바탕으로 해서 경기 회복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올려있죠? 주가 그렇죠. 올려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 풀어있죠? 양적완화 정책에 돈 풀고 금리 내리죠? 그래서 재료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그리고 이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돈이 양적완화 정책에서 풍족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소위 밑에 나오는 부채가 똑같은 부채라도 부채, 빚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은행 문턱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렇겠죠. 은행 문턱이 낮아지면 사실 그 주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행 문턱이 낮아지니까 굉장히 과감해지겠죠? 네. 그게 뭐냐? 결국엔 돈 빌려서 투자한다 하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까지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부동산 시장이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또 미국 쪽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유럽 쪽은 어떤 상황인지 또 브렉시트 이후에 또 언제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유럽은 사실 부동산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럽 보면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비지라는 사태, 미국의 전통적인 수출국 입장에서 유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유럽은 한 번 더 이렇게 충격을 받았죠. 네. 2011년서부터 유럽 재정위기가 터져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여기에 최근에 발생 사태이지만 브렉시트 문제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시장은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연거푸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만큼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로의 회원국 19개 회원국, 그다음에 EU의 28개 회원국 중에서 경제 핵심국, 소위 good apples라는 표시를 쓰는데요. 네. good apples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이러한 경제 핵심국일수록 부동산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ECB의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이 가장 네. 결정적 요인이다. 이건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본과 함께 가장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ECB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상 그 주택시장이 들어가면서 핵심국일수록 지금 거품을 할 정도로 영국 좋거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좋거든요. 네. 그 다음에 베를린도 비롯한 독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포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지역일수록 네. 유럽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우스 모닝 포스트에 이렇게 해서 세계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이렇게 같이 통화했는데요. 왜 이렇게 한국 교포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오를 걸까? 네. 뭐 한국 사람들이 특이한 게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농담 삼아입니다. 농담 삼아.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재테크에서 부동산에 대부분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동산 기술 투자하는 이런 그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아니면 나름대로의 테크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큼 위대하냐면요. 세계 사실 유엔에 등록된 210개 중에서 우리가 190개 이상 나간 상태거든요. 네. 중국 사람이 인원이 많지만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이 나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교포분들이 부동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하니까 네. 지금 세계 부동산 시장을 이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상 그런 오해가 날 만큼 유럽 지역에서는 우리 교포분들이 사는 지역일수록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지역의 교포분들이 좀 사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좀 이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던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그럼 브렉시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브렉시트 이후의 문제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ECB라든가 이런 거 잡아가는 거 보면 브렉시트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해서 ECB에서는 금리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내리진 않거든요. 동결이거든요. 근데 마크 커니라든가 이런 측에서 보면 영국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비교적 캐나다의 그 중앙은행 총재 시절부터 봤던 위기의 극복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발빠르게.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서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지 조치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적으로 마진컬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라 마크 커니의 선제적 조치다는 얘기입니다. 선제적 조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동산 펀드의 환매가 발생한다 할 경우에는 향후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좀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선제적 조치라고 본다면 사실상 그분은 우려할 대목이다 하더라도 중앙은행 총재가 부동산 펀드의 환매에 대해서 이렇게 중단한 것은 결국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서 난민과 테러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상 국경 간의 이동이 제한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난민과 테러 문제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변상의 불안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이제 통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 유럽의 부동산은 PI 레이쇼로 볼 때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가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부동산 시장은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느냐 않느냐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앞으로 브렉시트 문제에서 난민과 테러 문제가 이렇게 좀 제한될 때는 있는 사람들의 신변은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유롭게 이동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유럽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식물 경제,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해서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빠졌던 국가죠. 우리 주변국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부동산은 어떤가요? 일본 부동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2012년 12월부터 아베노미스가 발권력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제 3단계로 아베노미스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네. 경기라든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많이 풀렸다는 측면이고 네. 금리가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갈 곳이 부동산 시장뿐이 없었다는 측면. 두 번째는 엔달러 환율을 78엔에서 125엔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엔화 베이스 측면의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가격이 한 단계 떨어지는 거거든요. 엔화 베이스 그만큼 네. 엔화가 약세되니까 엔화 베이스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이렇게 유코들이 사실상 제주도의 거품 우려에서 우리가 딱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도에 땅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일본에서 엔화베이스 차원에서 아베노믹스에서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일본의 엔화베이스 차원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대체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자체적으로 보면 주택 대출 감세 정책이라든가 요거 에코포인트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아베 정부가 이렇게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정책도 있거든요. 이런 정책이 맞물리고 네. 또 2020년에 동경올림픽이 이제 열리는데요.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이 주택의 신규 공급이 잘 안 됐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2020년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주택 수요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대체 수요가 사실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수요가 있으면 수급상에서 보면 오버 디맨드가 초과 수요가 상태가 될 상태가 높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2020년에 지금의 주택사장 공급 볼 땐 신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만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다는 기대감. 네. 기대감. 이게 체리피킹 차원에서 기대감. 이런 것이 사실 일본이 아베노믹스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걸림돌은 있습니다. 7월 참여연 선거가 아베노믹스 실패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 네. 정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이렇게 실망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베 정부의 주도권이 흐트러지는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엔달러 환율이 사실 브렉시트 충격도 있습니다는 그 이전서부터 아베노믹스의 실패에서 요요 현상이 발생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끌렸던 엔달러 환율 125엔이 지금 100엔, 101엔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엔화 베이스로 하면 일본 부동산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 추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유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의 부동산의 매입세가 주춤해지는 이런 모습에서 향후에 있어서는 역시 일본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본까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이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렇게 아시아 주요 국가들 부동산도 좀 있죠. 이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간략히 들어볼까요? 네, 간략한데 이분은
국내 증권사들이 뭐냐 가장 많이 관련돼서 부동산 관련된 이런 금융상품을 많이 내놓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형 국가로서 사실 외국인 이민 정책이 가장 성공을 한 것이 싱가포르와 홍콩입니다. 네. 그래서 천정부지로 올랐죠. 천정부지. 그렇죠. 네. 굉장히 천정부지가 올랐는데요. 너무 올라다 보니까 이 PIR 같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과일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해 2분기에서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이 주춤하는 양상이 가격이 하락됐다는 얘기 아니고 네.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주택시장 봉역 7월 말에 이달 말에 발표되는 이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측면은 네. 왜냐하면 홍콩과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 세계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되기 때문에 비단 홍콩과 싱가포르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IMF에서 평가하는 대목은 세계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 있고요. 중국은 중국에 이제 지난주에 그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러한 거에서 한국경제 TV의 송지조 사장님께서 갔다 오시면서 얘기한 거 어제 첫 마디가 중국 많은 사람이 우려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상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네. 얘기해서 이제는 중국 경제 전체를 보면 중국 경제를 제대로 이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상해가 부동산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중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별 차별화가 있습니다는 한국 사람이 많이 가 있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포동 뭐 건물 투자 모자 이렇게 해서 국내 그 증권사들이 많이 투자했던 이런 지역은 굉장히 경기가 성장률 둔화 여부에 관계없이 굉장히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지금 올해 들어서는 가장 주목받는 게 베트남을 비롯한 제2아세안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제2아세안 국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투자라든가 이런 걸 겨냥해서 지금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사모펀드라든가 뭔가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에서 그게 그냥 동이 나는 이런 사태가 네.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제2아세안 국가들도 부동산 시장이 좋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이제 재건축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호가상 뭐 이제 거품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죠. 한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해리덴트 위기설이 다시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시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부터 좀 안 좋았었죠. 네. 이런 것이 이제 경기가 하강과 맞물려서 최경환 경제팀 2014년 7월로 이렇게 하는데요. 역시 초이노믹스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좀 띄워서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이게 맞물려서 한 1년간은 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7월서부터 초이노믹스 시작해서 아마 2015년 7, 8월까지 부동산이 이렇게 보면 한 10% 정도 올라가서 부동산이 화랑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해리덴터의 인구 절벽, 2018 인구 절벽에 따라서 사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려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는데요. 한 단계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것이 지난 그 6월에 네.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1.5에서 1.25%로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랬죠. 그런 네. 상태에서 지금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금고 속에 이렇게 자금의 기동력이 있는 자금들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월달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서 한계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진짜 뜨겁거든요. 뭐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 원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가격이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만큼 뭐냐 금리 인하가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은행권에서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아주 호딩된 그래서 금고 속에 있는 이런 기동력 있는 자금이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커가 이렇게 금고 속에 있으면 무슨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트랜잭션 코스트가 없이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죠. 은행에서 만약에 장학금에서 5억이 넣어 있다. 5억이 적습니까? 5억이 많죠? 그렇군요. 근데 네. 왜 5억이 적다고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지십니까? 5억 정도 이렇게 하면 은행에 가면 기동성이 있느냐? 내가 강남 쪽에 재건축이 괜찮다도 자금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요. 있냐 하면 장학금 것처럼 VIP 고객들이 5억을 인출한다 그러면 자, PB로부터 어떠냐 하면 왜 뺍니까? 자꾸 왜 뺍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네. 또 증권사의 그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도 며칠 후에 자금이 옵니까? 약 일주일, 8일 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동력 떨어지는데요. 네. 지금은 기동력 있는 자금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 금리 인하 다 크다 보니까 강남지의 재건축을 중시해서 하루에 호가가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것처럼 이렇게 서민층 입장에서 눈물이 나오는 이런 측의 모습들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단계 금융시장 모습에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인데 반해서 지방은 안 좋습니다. 지금 지방은 아주 안 좋거든요. 양극 네. 현상을 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그 내부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2018년 인구 절벽에 따른 이러한 하리던터의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비관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이렇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2018년의 인구 절벽에 따라서 완전히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이런 부분에서 당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샀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사실상 저는 이쪽 분야에 이렇게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판단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의 매입했다고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데에는 좀 이렇게 높은 수익이 계속해서 보장됐거든요 하는 척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다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요건 잘 들었습니다. 아마추어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반드시 시청자분이 더 훌륭하시기 때문에 요건 내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요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